그리고 이제 내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부터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이 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이번에 보다 보니까 너무 다양해가지고선 스터디를 좀 했는데 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게 크게 세 부분인데 그 중에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게 굉장히 세분화된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요 연말되는 시점에 가장 크게 바뀌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하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바뀌는 부분이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면 이제 다시 얘기하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세금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는 없었고 그런 거를 잘 맞춰갔는데 1주택자들은 통상 뭐 세금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는 생각들을 주로 했었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적어도 서울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혹은 지방광역시의 고가주택, 그러니까 이제 시세를 기준으로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9억이 넘는 집의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더라도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될 때, 그러니까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 2%씩이 적용이 되는데 이 1주택에 대한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 8%씩 굉장히 높게 적용을 해주거든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거는 개념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가지고 집 한 채를 갖고 이득을 받는데 그 이득에 대해서 당신은 1주택자니까 이 비율만큼을 공제, 그러니까 차감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차감 많이 받을수록 양도세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올해 말까지 양도를 만약에 한다면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라는 조건만 갖춘다면 보유기간 별로 예를 들면 2년 거주하고 그 이후로는 거주는 못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10년 보유는 했다라고 한다면 연 8%씩 80%를 다 공제를 받는 거고요. 아, 그거는 올해 말까지 양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부터 바뀌고. 그렇죠.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반으로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보유 기간별로 4%, 그다음에 거주 기간에 따라서 4%, 그러니까 더해서 8%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거주는 충분히 오래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제 내년 이후에 팔아야 되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든 거주를 해야만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됐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황상 이사를 그쪽 내가 지금 소유로 1주택으로 갖고 있는 거를 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빨리 이제 올해 말에 정리하시는 게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최대한 그러니까 80%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은 몇 년 거주 몇 년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제 10년이 기준이 됩니다. 지금 이제 10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년 거주를 했고 한 10년 가까이 보유를 한 상태, 거주기간 포함해서 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언제쯤 팔아야 되는 상황이 딱 맞물려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올해 말에 팔아야 80%를 공제받는 거고 넘어가게 되면 2년 공제에 따른 거 8%, 그다음에 나머지 거유는 하지 않았던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연 이제 2% 원래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것만 겨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요소 때문에 이제 세관에서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거주는 오래 못하고 보유만 오래 한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1주택자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부 물량들이 요 이슈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710 대책 이걸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어떤 세금을 좀 높여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이런 정책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공시가격 뭐 현실화 90% 올린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내년에 되면 또 세금이 더 높아지니까 이런 어떤 세금 압박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매물이 과연 시장에 나오는가 아직은 안 나오고 좀 버티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데 어떤가요? 사실은 그 부분이 아직 정책 목표대로 생각했던 것만큼 충분히 나오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뭐 일부 금매의 거래들이 잠깐씩 나오는 것들이 바로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뭐 법인이 갖고 있다든지 다주택자가 갖고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1세대 1주택자가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일부 던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꾸로 이제 보유세 부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 부담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보유세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긴 한데 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이 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직장과의 거리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쉽게 던지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실제 뭐 다주택 종부세의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현실화로 인해서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량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지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올해 연말 시점인 그 다주택자들 일부들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인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 추이를 보면서 네. 한 6월 1일 전까지만 정리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 초 그러니까 5월 31일 전 잔금 조건이 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한 2,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내년 한 2, 3월쯤에는 좀 더 물량이 지금보다는 나올 수는 있는데 예. 얼마나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산출한 시뮬레이션 봤을 때는 특히 2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뭐 엄청난데요. 네. 그걸 그냥 갖고 있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대감은 충분히 들기는 하는데 네. 현재까지 어쨌든 보여지는 추세로는 예. 그 기대한 것만큼 시장에서 기대를 한 것만큼 많이 나오지는 매수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걸 이제 몇 가지 상황으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유세 부담이 확 늘어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예. 이걸 양도하려고 그래서 이제 부담이 돼서 다주택자의 경우에 양도하려고 봤더니 그때는 이제 보통 양도세는 그 보유세는 재산가액의 일정 부분에 굉장히 어쨌든 낮게 부과가 되는 거고요. 네. 양도세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차익에 대해서 한꺼번에 네. 수년치 수십년치가 한꺼번에 과세가 되는 거다 보니까 세금의 규모 자체가 이제 몇 천에서 몇 억 단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유세 부담이 몇백에서 몇천 커지기는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럼 정리를 하려면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럼 몇 천이나 몇 억을 내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돈이면 이걸로 10년은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거는 집값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예. 그걸 이제 부담 때문에 좀 더 내놓겠지만 예. 그래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한동안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 그걸 좀 더 지켜보자라는 현상이 아직은 큰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주택자가 내년 6월 이전에 그 이제 집을 뭐 두 채 또는 한 채를 이제 매각한다고 할 때 그게 그럴 때 이제 보유세, 특히 종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시세 15억 그다음에 네. 10억 이렇게 예. 두 채를 정도를 가지고 있다. 네. 공시가격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을 거고요. 네. 그러면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 보유세가 한 2,2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세 15억, 10억 이렇게 두 채인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네. 올해 2,200만 원 정도를 내는데 그 중에서 10억짜리 한 채를 팔고 네. 15억짜리 한 채. 그러니까 이제 더 비싼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뭐 이런 거 한 채만 남았다라고 하면 보유세가 32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200만 원에서 325만 원으로 줄는 거죠.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는 10억만큼의 가격이 없어졌으니까 예. 줄어드는 거고 총액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거고 그거보다 더 큰 효과는 이제 두 채일 때의 세율보다 네. 한 반 정도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가 만약에 대상이 되시는 고령자나 장기보유공제자라면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질 거고요. 확실히 다주택자라면 한 채만 정리하더라도 보유세만큼은 네. 큰 폭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뭐 꼭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두 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15억, 10억짜리 한 채를 정리하고 그냥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집을 다 팔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네. 20억 한 채로 이제 흔히 똘똘한 얘기하는 한 채로. 똘똘한 한 채라고 예. 했을 경우에도 예. 이제 보유세가 그러니까 하나만 남았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700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2,200만 원일 때 똑같이 25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었어도 네.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3분의 1로 있습니다. 줄어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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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두 채 중에서 한 채를 팔 때는 더 싼 거를 먼저 팔아야겠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물건이 때문에. 더 비싼 것들이 가격이 더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좀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좀 더 작은 거를 먼저 파는 형상이 양도세를 있습니다. 적게 내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생겨난 새로운 현상이 예전에는 보통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망했다 해가지고 상속세를 자녀들이 무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속세를 물기 시작했다. 그 새로운 변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실제로? 네, 실제로 이제 그 가장 최근에 그 은행 내에서의 상담에서도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러니까 본인이나 부모님이 부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다시 얘기하면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 이게 이제 왜 그런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기준 금액 그러니까 얼마를 넘게 상속을 받으면 예. 상속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 다 살아계시면 10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살아계실 때는 이제 이게 5억인 상태. 그래서 집값이 예전처럼 좀 노멀한 수준일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고려할 필요도 없었었는데 이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 기준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올라가져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실제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시세로 5억 정도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이게 부자겠어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될 텐데 이제는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 재산을 그 집을 상속으로 넘겨받으려면 예. 이제 현금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집을 팔아서 메꾸지 않을 거인 이상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즘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간 것 때문에 부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에 대한 증여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도 아직까지는 상속세 신고를 그러니까 대상이 되시는 분들 자체가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신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숫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져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걸 고려를 하시다 보니까 증여를 미리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이전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결국은 이제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상자도 더 이제 많아진다는 그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지 본인이나 부모님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는 상속세에 대한 증여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때가 점점 빨리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살아계셔 그러니까 두 분 있을 때 두 분 살아계실 때는 10억이고 한 분일 때는 5억이라는 게 그게 무슨 차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한 분만 살아 계시는데 4억의 재산, 4억짜리 집을 이제 남겨주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이제 공제되는 겁니다.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게 5억을 넘지 않으면 아예 상속세가 없어요.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이다라고 하면 5억을 공제, 상속 공제를 5억을 하더라도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10억이라는 거는 기준이 부모님이 둘 다 살아계시면 즉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계시게 되면 배우자 공제가 5억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연령대도 비슷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분한테 그러니까 그 어머님 살아계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또 물려받게 되겠죠. 그렇죠. 연령대를 고려하면요. 일단 쭉 보니까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물론 강남이 더 심하겠고 또 뭐 강북이나 또 수도권 좀 덜합니다만 하여간 서울 이런 쪽으로 보유세가 분명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뭐 계속 소득이 있는 젊은 층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은퇴 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집을 팔지 않고서는 1주택자라도 세금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좀 조세 저항 같은 그런 게 생겨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네, 최근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이전에도 뭐냐면 종부세 세율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이제 세부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일정 부분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낮았던 보유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월세 수입, 그러니까 월세 수입이라고 하지만 주택의 월세 수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증금을 끼고 있는 형태, 전세를 좀 더 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입 자체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은퇴를 하신 단독주택의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앞으로도 보유세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 그러니까 심리적인 반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조세 저항이 가장 극렬하게는 제 생각에는 쉽게 혹은 용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공시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겠다라고 하는 조세 저항은 쉽게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어쨌든 헌법에서 정한 거고 이미 부과가 되면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 문제도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세 저항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을 때 이제 이의 열람 기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의가 있으면 정정을 해줄 테니까 신청해라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처럼 앞으로는 더 심하게 급증할 가능성이 크고 그중에서도 단독주택의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이유로 개별성이 워낙 틀리기 때문에 많아질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의가 말이죠. 그렇죠. 이의 신청이라는 형태로 조세 저항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신청이 사상 최대라고 전년도 대비해서 했는데 실제로 반영된 거는 거의 없다라고 기사에 났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수용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사실은 수용하는 것 자체도 쉽게 해주지 않는 게 맞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신청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또 더 낮춰주고 이렇게 하면 오는데 실제로는 뭐 케이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주변에 거래가 이제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전체 수에서는 얼마 안 되게 반영률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모수 자체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그 중에서 일부는 또 반영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어쨌든 계속 활용하려고들 할 거고 그게 이제 일종의 조세 저항의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팔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매각 타이밍을 언제로 잡으면 가장 좀 유리할까요?
네,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가장 많을 텐데요. 이제 정부가에서 이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의도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에서는 이제 52%까지, 뭐 네. 그다음에 3주택자는 60%까지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 이걸 내년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하는 시점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이 6월 1일 이후가 되게 되면 각각 10%포인트씩 더 올리겠다. 네. 그래서 2주택자가 최대 60% 넘는 세율이 되고 3주택자는 70%가 넘는 세율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시 이제 재산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팔 거라면 이 시기를 전후해서 어차피 팔아야 되는 보유세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팔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다주택자라면 5월 31일 전까지를 전제로 잔금을 치르는 전제 조건으로 물건을 내놓으시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올 연말 또는 내년 한 1, 2월 정도 되면은 네. 이제 그 다주택자들 매물은 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네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네. 다주택자들 전부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인 게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예전에 취득을 해서 아직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네. 통해서 종부세 합산배제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6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156만 호. 네. 예, 이 중에서 일부는 이제 해지하고 임대주택을 해지하고 매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머지 상당수가 유지될 거라고 보면 이 숫자를 또 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 매물이 충분치 않은 다주택자 매물이 충분치 않은 이유도 그걸 빼고 나서 나오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드물게는 금매의 형태로 요 시기에 갈수록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말하자면 무주택자나 네. 아니면 1주택으로 옮겨 갈아타시기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매물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시니까 주변에 친구나 친척이 다주택자가 있다면은 네. 내년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라고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한꺼번에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으니 좀 지켜봐라 이 시기 네. 안 넘겨봐라라고 말을 충고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질문일 수는 있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요소를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걸 고려하더라도 네. 시세가 계속 올라갈 만한 집이냐라고 하는 게 더 큰 요소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납세자들은 국민들의 상당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부담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러면 시세 차익에 대한 거 팔고 나서 네.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더 올라갔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그 시세,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선 1차적으로 꼭 먼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세 가치가,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가 그걸 감당할 만큼 매년의 현금 흐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년 웬만한 가계를 기준으로 보면 1년에 버는 것들, 가처분 소득의 뭐 절반을, 뭐 상당 부분을 다 거기 집에다가 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개인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거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현금 흐름, 가처분 현금 흐름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 올라가는 걸 전제로 부족해지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1일 전에 정리를 하시는 거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담이 좀 커지면서 이런 집에 대한 좀 뭐라고 그럴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이런 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아무튼 전세 품귀에다 전세가도 급등하고 또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미칠까요? 지금은 그 계속 그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요인 때문에 또 전세 매물이 안 나온다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첩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거에 따른 세부담 정가 네.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더 이득이 되고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실거주하고 엮여 있는 부분, 세금과는 별개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기축 물량들 중에서 신규 공급되는 것들을 제외하면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보유세 부담 때문에 어쨌든 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서 줄어든 가처분 소득만큼은 보증금을 빼서라도 줄여서라도 월세로 더 전환하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할 거고 이런 현상들이 뭐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누적적으로 나타나서 세부담 증가가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 문제 부분들이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값이 오르면 세금은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이 오르면서 부동산에 말하자면 보유 비용 또 거래 비용 이게 모든 게 올라가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그 자기가 받게 되는 부담을 당연히 이제 임차인에게 전가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집 없는 어떤 임차인들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올리는 경우에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이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집 없는 사람들도 그런 부담이나 비용을 치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정가의 형태로 나타나는 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일부는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세입자, 그러니까 뭐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세부담 전가로 인해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을 뭐 궁극적으로는 전세 가격 자체도 안정을 시키는 부분 노력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시적으로라도 이제 월세에 대한 예를 들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게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라든지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더 이거를 확대해주는 형태로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주 깊이 있는 대화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로 인해서 그 세금도 그렇고 뭐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뭐 기초연금도 그렇고 그 집을 가진 분들의 좀 일단 부담, 뭐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좀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자세하고 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우병탁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